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2년 경찰 채용 2차 시험 대비로 올해 2022년 상반기 판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2020년하고 2021년 2개년 판례는 유튜브에 이미 촬영해서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이제 2020년, 21년 다음에 올해 2022년 상반기 판례, 시험 보기 전까지는 최신 판례들을 모았습니다. 자, 자료가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요. 그 카페 자료 보시면서 같이 보면 좋겠어요. 자, 1번입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원 판결에서 2년 6개월의 어떤 형벌을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원 판결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이 사람이 재심을 신청하게 된 거예요. 그 재심을 신청해 보니까 이 재심 결정에 따르면 원래 이제 위헌 결정된 게 특가법이었거든요. 네, 특별법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형법에서 새로운 특수상해죄라는 새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가중처벌되던 특별법은 위헌 결정 무효가 됐고요. 재심은 새로 만든 형법상 범죄로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없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면서 2년의 징역이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2년 6개월을 징역을 살았는데 재심에 따라서 2년만 살면 되는 거니까 안 살아도 되는 6개월을 초과해서 구금을 당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형사보상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행 법에 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원 판결에 따르면 구금형이 2년 6개월을 받게 되었고요. 집행을 다 마쳤죠. 자, 그런데 원 판결에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게 돼서 무효가 됐고요. 그에 따라 재심 판결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재심 판결에서는 2년의 징역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재심 판결 2년의 형벌을 초과해서 6개월의 형벌을 더 산 거죠. 자, 그때 재심 판결 선고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 6개월치에 대해서 내가 안 살아도 되는 형벌을 살았으니까 형사보상을 해주세요 청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행법 형사보상 및 명예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렇게 초과 집행된 경우에 관한 보상 규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평등원칙을 침해하고 위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자료의 밑줄 친 부분이 있고요. 자료의 문제 부분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고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포인트 읽어줄게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원 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원 판결은 2년 6개월, 재심은 2년 가벼운 형으로 유죄 판결 확정됨에 따라서 원 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행이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게 됐어요. 6개월을 더 구금된 겁니다. 이때 재심 판결에 선고된 형벌을 초과하여 집행된 6개월간 구금에 대하여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법은 평등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고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판례입니다. 자, 이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을 잘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규정을 보면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요구할 수 없다.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어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겁니다. 목수해법에서 침해 최소성과 법의 균형성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금융기관이 있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B에 관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법에 따르면 요 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은 당연히 처벌되고요. 그걸 요구한 사람마저도 처벌되는 겁니다. 이 법의 취지가 그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게 B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제 동의가 없고 실종되었다거나
그죠? 가족 관계인데 실종됐어요. 실종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카드 내역을 좀 알고 싶다던가 이 사람을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런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위헌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자료의 밑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밑줄 부분.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해서 아니 된다는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일종이죠. 침해를 하게 된다. 자, 그다음 결정요지 밑줄입니다. 자, 명의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가 꼭 필요한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실종된 사람을 파악하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종사자에게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등 얼마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법은 일률적으로 다 금지하고 그걸 위반하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맞죠? 그래서 침해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판례입니다. 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가집행 선고가 가능해요. 근데 왜 국가를 상대로 할 때는 안 되냐 이거죠. 명백한 차별이죠.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밑줄 부분 읽어드릴게요. 자, 동일한 성격인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지급인 건 똑같단 말이에요. 청구 소송임에 불구하고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일반인이라면 집행선고가 되는데 국가라면 가집행선고 안 된다 이거예요. 차별하고 있죠. 이때 상대방 소송 당사자의 논고로 하여금 불합리한 차별을 받도록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되어서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 하나의 판결의 두 개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이제 그 밖의 집회, 집회 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밖의 방법에 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명확성 원칙에 합치가 된다고 봤어요. 자, 자료의 밑줄 부분 읽어줄게요. 이 사건 처벌 조항에서 그 밖의 집회라는 것은 선거운동 개념 표준을 갖춘 모든 유형의 집회를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에 있는 집회니까 선거와 관계 있는 집회를 말하겠죠. 그죠? 그냥 집회면 무슨 집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공직선거법에 있는 집회니까 선거와 관계된 모든 집회겠거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방법이라는 것도 선거운동 개념 표준을 갖춘 모든 방법을 뜻하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밖의 방법도 공직선거법에 있으니까 선거와 연관성 있는 방법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에 있다는 이유로 둘 다 명확성 원칙에 합치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5번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그 밖의 방법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 방법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보면 그 밖의 집회, 그 밖의 방법이라는 말 자체는 명확한 표현인데 그 밖의 방법에다가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요거까지 금지하게 되면 너무 과한 제한이다 이거죠. 요 부분이 헌법 위반이 된 거예요. 됐죠? 그 아래 이제 밑줄 읽어줄게요. 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자,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표현은 침해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위헌됐습니다. 자, 이 플래너미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자, 공직선거법의 집회와 방법은 명확성 원칙에는 합치가 되는데 그 밖의 방법에다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포함시켜서 금지하게 되면 명확성 원칙이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경찰학에서 이미 배워서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한 번 이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이것을 이제 가중처벌하는 구도로통법 조항입니다. 자, 속칭 이진아웃 제도죠. 한 번은 경하게 처벌한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이어지게 되면은 이걸 가중처벌합니다. 자, 제도의 취지는 좋죠. 음주운전을 아예 뿌리 뽑겠다 이런 취지예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위반하고 두 번째 위반하고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긴 경우가 있겠죠. 뭐 5년, 7년, 3년 전에 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 습성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시간적 간격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벌한다는 점. 또 하나, 이 두 번째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해서 경중을 불문합니다. 여러 사유가 있을 텐데 경한지, 중한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런 두 가지 점에서 유연이다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어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줄 친데 한번 읽어볼까요? 판시사항.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자, 결정요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 측정 거부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래전에 있었던 것까지도 다 들춰내 처벌하니까 너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범 행위까지도 법정형인 하한인 2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이 너무 과하다 이거죠. 비례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위헌 나왔고요. 자, 7번입니다. 자, 이건 우리 여러분들 형법에서도 많이 배우는 조문이죠. 이게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자, 예비군 대원 본인의 부재 시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 가족 중에 성년자가 정당 서의 없이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에요. 수령하고 본인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 조항에 대해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헌 결정 나왔죠. 자, 국가에서 이제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이렇게 줄 때 본인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는 국가의 의무예요. 국가의 의무. 근데 이 국가의 의무를 괜히 제3자한테 떠맡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이 이 본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렇게 전달해야 될 의무를 네가 떠안아라 이렇게 자기가 할 책임을 얘한테 전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 자기 책임도 아닌데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거를 내가 괜히 책임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게 맞지 않다. 위헌 결정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판시사항 읽어볼게요. 예비군 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 서의 없이 전달하지 아니할 때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이 위반되어서 위헌이다 그랬죠. 자, 결정요지. 예비군 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다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그죠, 국가의 의무잖아요. 이걸 단지 행정사무 편의를 위하여 국가의 임무를 개인에게 전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책임도 없는 사람한테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을 개인한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비례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선고된 겁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자, 이제 변호사법에 관한 판례가 8번, 9번 두 개가 나왔는데요. 둘 다 위헌 결정 나왔습니다. 자, 변호사가 대한 변호사협회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해놓고 있어요. 자, 이때 유권 해석 위반의 광고를 금지한 규정은 수권 법률로부터, 수권 법률이 변호사법이에요. 자,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규정입니다. 위임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자, 대한 변협, 우리가 이제 변협이라고도 그러죠. 자, 변협이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변협에서 이런 광고는 하지 마라 하면은 광고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유권 해석이라는 거는
이 변호사협회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있겠죠. 자의적인 해석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광고가 금지가 되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법에다가 정해야 됩니다. 대강에 있는 법에다 정해야 되는데 변호사법에 대강의 내용조차 전혀 없고 이 규정에 따라서 위임받은 규정에 따라서 포괄임이 된 거예요. 포괄임. 그래서 포괄임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법률 원칙 위반되어서 위헌이다 본 겁니다. 자, 또 하나 9번도 이제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대가 수수 광고 금지 규정 역시 과잉 금지 원칙 위반되어서 위헌이 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8번 유권에서 광고 금지 규정. 자, 판시사항 밑줄 부분. 자, 유권에서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 그래서 유권에서 위반의 광고라는 게 무엇인지 법을 봐도 모르고 법 규정을 봐도 모르고 오로지 변협의 자의적 해석에 달려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이 위반되어 침해가 된다 봤습니다. 자, 9번. 자, 대가소송 광고 금지 규정은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등등을 침해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원래 변호사법에서는 이제 변호사도 광고를 허용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가가 수수되는 거, 원래 변호사가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대가가 수수되는 광고는 무조건 금지한다 그러면 법에서는 광고를 허용해놓고 그 위임받은 규정에서 이걸 금지해버리면 법을 정면 위반하는 거죠. 법에서는 변호사 광고를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해놓고 여기 위임을 받은 변호사법 광고 규정이라는 일종의 규칙이에요. 규칙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면은 법과 정면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에 위반되어서 위임된 규정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침해가 된다 맞죠? 자, 그럼 주의할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권해석 위반에 관한 광고 금지는 유권해석 위반이 뭔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어서 위헌이 됐고요. 요게 뭔지는 법에다 정해놔야 되는데 법에 없단 말이에요. 포괄임입니다. 그래서 위헌됐고요. 대가가 수수되는 광고를 무조건 금지하는 거는 일률적이란 말이에요. 허용돼야 되는 게 원칙이고 금지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일률적 금지니까 과잉금지 원칙 중에서 목수해법 중에 해죠. 해. 침해최후성 위반으로 일률적 금지라서 위헌이 된다고 본 겁니다. 자, 다시 유권해석 위반은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고요. 대가수수 금지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됐죠? 10번입니다. 자, 이 10번하고 이 11번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최근에 신문에서도 났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싸웠던 판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자, 먼저 10번. 자, 먼저 이제 이 사건의 그 심판 대상 조항을 좀 봐줘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면은 헌마 사건이네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68조 제1항의 권리규제형 헌마 사건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고 써 있죠. 법원의 재판을. 자, 그래서 공권력의 침해를 당한 국민이 있을 때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으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헌마 사건으로. 이제 법원의 재판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 뭐 유죄다, 무죄다, 손해배상을 해라 마라 이런 그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그 법원 재판 결과에는 그냥 승복해야 돼요. 승복해야 되고 재판 결과를 가지고 헌재에다 청구할 수는 없어요. 만약 재판 결과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청구가 가능하다면 이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 제도에 이어서 헌재가 제 4심을 구성하게 돼요.
근데 재판의 최고심은 3심 대법원이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결정을 했으면 승복해야 되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안 됩니다. 원래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과거의 어떤 법률에 대해서 한정위원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한정위원이라는 것은 그 위헌의 일종이죠. 위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으면은 이 법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법을 적용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헌재가 한정위헌이라고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재판을 했다 이거죠. 그럼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으면은 그 법은 무효가 된 건데 그 법을 적용해서 위헌인 법을 적용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재판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재판에 한해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재판이기 때문에 헌재가 직접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재판 결과 뜻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에서 충돌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68조 1항 본문에 법원의 재판, 이거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걸 말하죠. 법원의 재판, 그 범위에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이게 한정위헌입니다. 한정위헌 결정에 기소에 반하는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판단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가 있죠. 헌마사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헌 결정을 무시한 재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주겠다는 거죠.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줘가지고 실제 판단 들어가서 위헌 결정을 때려버린 거예요. 때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정 위헌 결정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이 법원이 한정 위헌 결정을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헌재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이 되고 이때 청구인들이 그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이 침해가 되었으므로 이 법원 재판에 대해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대법원 재판 결과를 취소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럼 이제 10번부터 볼까요? 자, 10번을 좀 읽어줄게요. 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에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이 법원의 재판이라는 거는 이제 헌소 청구할 수 없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명시적으로 제외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헌재를 무시한 재판은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위와 같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원래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소가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하면 헌법소원 청구하면 받아서 심판해 주겠다 판시한 거예요. 자, 다음에 11번 밑줄입니다. 자,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해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법 75조 제3항에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조 1항은 이제 권리 구제형 공권력 침해를 당한 자의 헌마사건 헌법소원입니다.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법원의 재판에 관해서는 헌법소원 청구를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법원의 위헌 결정 기속력을 위반한 재판이 있다면 이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헌마사건 헌법소원 청구 가능하다. 법원의 재판은 헌소 청구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한정 위헌 결정을 위반한 재판이 있다면 그런 재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서 심판해 본 결과 그 헌법 소원이 되고 그 다음에 헌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취소 인정. 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죠. 자, 다음 12번입니다. 자, 12번이 이제 뭐 가장 최근에 나온 판결이에요. 자, 공사가 있죠. 공적인 회사입니다. 공적 회사. 상근 직원이 있어요. 자, 원래 이제 그 회사에는 임원과 직원이 있죠. 그래서 임원은 간부급이고 직원은 이제 하위급이에요. 자, 그 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예를 들면 뭐 A라는 정당이 있는데요. 당내 경선을 할 때 경선 운동을 하겠죠. 그런데 정당에서 경선 운동을 허용하는 게 그 정당의 당원도 경선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당원이 아닌 자도 경선 운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사의 상근 직원이 어떤 정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이 정당 규정에 따라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사 상근 직원은 경선 운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지. 그래서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공사 임원이라면 간부급이니까 정당의 일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허용될 수가 있는데 직원들은 간부급이 아닌 일반 직원들 아니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니까 당원 아닌 자도 가능하다 돼 있고 그래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직원인데도 못하게 하는 거냐.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침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위헌 결정 떨어진 거예요. 자, 밑줄 친 부분 읽어줄게요. 자, 공사의 상근 직원은 공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간부급 임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지 않다. 크지 않기 때문에 임원과 달리 직원의 경우라면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따라서 그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너무 과도한 제한으로서 위헌이 된다. 판시한 겁니다. 자, 다음에 그 13번부터는 우리 이제 그 강의 때 배웠던 그 재판상 화해하고 이제 동의를 화해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의제기 금지 하고 화해에다가 이제 정신적 위자료 포함시키는 경우 이죠. 요거에 대한 판례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번. 저 판례가 이제 재판상화에 관해서 95년도에 처음 나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 국가배상법 중에서 심의회 배상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동의를 했다는 거는 배상금에 자기가 만족하기 때문에 거기 동의한 거란 말이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화해가 된다고 보더라도 원래 합헌이 돼요. 원래 합헌입니다. 합헌. 근데 이제 이 사건, 국가배상 사건만 예외적으로 위헌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게 이 국가 정부 기관하고 보상금을 받으려는 개인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할 때 제3자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3자의 중재가 아니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정부 편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상 청구하는 사람한테 불리한 화해를 강요했던 거죠. 그래서 국가배상법상 화해 요거 하나만 위헌이고 요걸 제외한 나머지 동의 재판상화의 규정은 다 합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13번에 밑줄 친 데 볼까요? 자, 거기 써있죠. 결정유지 맨 앞에서부터. 자, 국가배상심의회 조정 같은 경우 사법 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각종 중재 조정 절차와는 달리 국가배상 결정 절차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심의회 제3자성 독립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라 정부 편의를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신청인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가 된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 결정 떨어진 겁니다.
자, 요거 빼곤 전부 다 이제 합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재판성의 세월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의위원회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이 동의를 할 때에는 자발적 동의했단 말이에요. 국가와 신청인 간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선임대로 보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의 규정은 합헌이죠. 그래서 95년도에 이게 위헌 결정 나오고 나서 이 화해 제도가 민사소송법이 대폭 바뀌었어요. 다 바뀌면서 중간에 이제 제3자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국가배상법 판례 이후로 나오는 재판상호의 규정들은 다 합헌입니다. 다 합헌이에요. 자, 다만 15번. 자, 세월호 사건에서 위헌이 된 건 뭐냐면 이거죠.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서약하면서 이의 제기를 금지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법에도 없는 거를 만든 거기 때문에 법률 원칙이 위반되어서 이게 위헌이 된 거예요. 이의 제기 금지가 위헌된 겁니다. 뭐 따로 설명 필요 없죠?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16번. 저 역시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위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호의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헌이죠. 원래 합헌. 그래서 국배법 빼고는 다 합헌입니다. 이것도 합헌이에요. 자, 다음. 자, 똑같은 민주화운동 사건인데 이건 정신적 손해 때문에 이건 위헌됐습니다. 자,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를 한 때 민주화운동 관련되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판소의 성립을 간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르면, 자, 원래 화해가 된다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물적 손해에 관한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물적 손해에 관한 합의가 되는 거지 정신적 손해까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민주화운동에 관한 합의라는 거는 물질적 손해에 관한 합의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여기 당연히 정신적 손해도 포함시켜 가지고 합의가 됐다 보면은 과도하게 범위를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해서 위헌됩니다. 예, 위헌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반하는 판례가 이제 하나가 나왔다 이거예요. 자, 18번 판례입니다. 자, 특수 임무 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동의가 있을 때 재판상 화해를 간주하는 규정은 원래 합헌이라고 그랬죠? 국가배상 빼고 다 합헌이라고 그랬죠? 합헌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19번. 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이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 성립된 거로 보는 이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중 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국가배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합헌이라고 봤죠.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자, 원래 정신적 손해가 포함됐다 그러면 원래 위헌인데, 특수임무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원래 화해를 할 때 물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다 합쳐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화해를 할 때부터 정신적 피해까지 다 감안된 거라 본 거예요. 특수임무 종사자니까. 그래서 요거는 합헌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동의를 화해로 간주하는 경우는 원칙은 합헌. 예외가 하나 있었죠. 국가배상심의회가 나오면 위헌됩니다. 또 하나, 화해로 간주를 했는데 이 화해 간주한 거에 대해서 다시는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그건 위헌이고요. 근데 국가배상 합의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도 무조건 포함시키면 위헌이란 말이에요. 위헌인데 그 중에 또 예외에 대한 예외로서 특수임무 종사자 같은 경우는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시켜도 얘만 합헌돼요. 얘만. 그죠? 그래서 합헌, 위헌, 예외로서 얘는 합헌입니다. 그거 잘 정리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신 판례들을 모두 마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최신 개정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이제 개정된 법에 따르면 그 법률 개정에 따라 나이가 좀 변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이 그 개정이 되어서 그
국회의원 피선거권하고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나이가 18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대통령은 몇 살이에요? 40세. 국회의원은 25세. 그랬었잖아요. 네, 18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전부 다 18세로 나이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선거권은 몇 살이죠? 선거권은 18세죠. 그래서 선거권도 18세, 피선거권도 18세, 대통령만 40세. 이렇게 법이 개정됐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과거에 그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서 국가의 보호 임무를 위반하였다 위헌 결정 나온 사안이 있었죠. 그 위헌 결정에 따라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 기준이 마련됐어요. 지금 현재는 현행법이 마련됐습니다. 자,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17일 시행되는 공선법 개정인데요. 그 코로나 자가격리 사람들 있죠.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되는 사람들도 선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근거 조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 코로나 등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자가격리건 시설격리건 상관없이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 조례 제정 청구가 가능했었죠. 조례 제정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자, 근데 과거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지방자치법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올해 1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제 조례 제정 청구는 19세 이상이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똑같이 나이를 맞춰줬어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자체장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고 해당 조례는 원래 의회가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는 의회가 만드는 거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다가 직접 청구하도록 만들어둔 겁니다. 19세가 아니라 18세, 지자체에게가 아니라 지방의회에게 청구하게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되면서 그 감사 청구 연령자도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나이가 하나 낮춰졌습니다. 18세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전부 다 18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정당법에 보면은 정당의 발기나 당원의 자격이 이건 18세가 아닙니다. 19세도 아니고 16세 이상 국민이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18세가 아니라 16세 이상. 그리고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가 없죠. 국민에 한해서 당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16세 국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최신 판례와 최신 법률 개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 유튜브 강의에 관한 자료는 네이버 카페 김원욱 헌법 여기 들어가면요, 자료실 거기다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칼라로 해서 빨간색, 파란색 밑줄 다 쳐놨으니까 보기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